반갑습니다. 우리 제자님들. 야, 제가 첫 인사하자마자 제자님들하고 훅 들어가죠. 여러분들이 생활과 윤리를 선택해서 봤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과 저는 이제부터 랜선 사제지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제자님들이 된 이상 저는 여러분들과 의리를 갖고 끝까지 여러분들이 만점 받고 대학 갈 때까지 같이 하고 싶네요. 예, 저의 꿈을 말씀드렸고요. 우리 4월에 보는 3월 학력평가 굉장히 신선한 경험이었죠.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시험 결과도 중요하죠, 사실. 나한테 많은 영향을 주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요렇게 스타트를 했다. 이 다음부터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후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방향을 잘 잡고 그러기 위해서는 생활과 윤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문제인 것인지 정확한 분석을 들을 수 있도록 오늘 해설을 넘어 분석과 방향 제시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문항지 준비되셨나요? 저 1번 펴면 될까요? 예. 여러분들 1학년에서 2학년 바로 올라와서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을 보셨는데 딱 몸으로 느꼈을 것 같아요. 높낮이가 그냥 그죠? 그래서 사상적으로 출제되는 문제는 난도가 꽤 있고요. 그렇지 않은 문제는 또 확 낮아요. 제가 이 높낮이를 맞춰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완급 조절을 해드릴 거고요. 사상에 관련된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처음 접하는 소재라고 할지라도 저는 그냥 가볍게만은 설명할 수 없어요. 전공자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 메모해 놨다가 나중에 생활관리 다시 한번 공부할 때가 올 거 아니에요. 그때 끄집어 써먹어요. 알겠죠? 펜도 하나씩 들고 형광펜 이런 거 들고 메모지 들고 오케이? 자 그럼 1번부터 가겠습니다.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기억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물어봤는데 가를 주장한 사상가라고 했잖아요. 사상가라고 특정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학파다를 넘어서서 어떤 사상가인가를 가야 되는데 그 사상가가 바로 이분이에요. 네, 고대 헬레니즘의 복장을 하고 계시죠? 이분이요. 자, 어디가 포인트인지 가볼게요. 쾌락은 행복한 삶의 시작이자 끝이다.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거 그냥 외워줘도 괜찮을 정도로 저는 학생들한테 너무 중요해? 외워. 라고 할 정도로 중요해요. 자, 이 말이 뭐냐 그러면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본성상 누구나 쾌락은 추구하게 되어 있고 고통은 회피하게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쾌락, 추구, 고통, 회피라고 하는 인간의 본성상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쾌락은 선, 고통은 악이라고 하는 윤리관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쾌락은 자연스러운 첫 번째 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말하는 쾌락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너네들이 자칫 잘못 들으면 쾌락을 탐닉하고 맛있는 거 막 찾아 먹고 여자들 찾아다니고 술 마시고 이런 쾌락을 상상했네? 내가 말하는 쾌락은 그런 쾌락이 아니야. 내가 말하는 쾌락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즐기는 쾌락 아니야. 몸에는 고통이 없고 정신의 동요로부터 자유로운 쾌락. 이걸 줄여보면요. 육체적 고통이 없다. 몸에 고통이 없이 편안한 상태. 정신의 동요 없이 자유로운 쾌락이면 마음에는 불안이 없는 상태. 요거 너무나 키워드여가지고 옆에 한번 쓰고 갈게요. 요거 아타락시아라고 합니다. 요 아타락시아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경지인데요. 요 내용의 특징 자체가 적극적으로 즐기는 쾌락이라기보다는 고통의 요소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소극적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떠냐? 조금 더 지속적인 쾌락, 정신적으로 만족을 주는 쾌락을 누리고 몸에는 고통을 줄여주고 마음에 불안이 없게끔 하는 거. 요걸 얘기하는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 굉장히 와닿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를 풀기도 풀지만 사실 문제집 받고 앞으로 개학일은 어떻게 될까? 나의 2학년은 어떻게 될까? 막연한 불안 같은 거 있죠. 그리고 몸이 완전히 유쾌하게 완전히 편하지도 않게 어딘가 살짝 아플 때들도 있잖아요. 생각해보면 한 18년 동안 살면서 몸에 전혀 고통도 없고 마음에 전혀 불안도 없다. 이런 상태가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이게 이 사람들한테는 가장 행복한 상태다라고 고찰한 철학자들이에요. 그 에피쿠로스가 봤을 때
쾌락은 이런 것, 행복은 이런 것이라는데 학생이 물어요. 에피쿠로스 선생님,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묻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 있는 게 선택지로 다 들어갈 거예요. 그럼 선택지로 한번 가볼게요. 메모 다 했죠? 네, 갑니다. 1번.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해. 이 문제 풀 때 여러분들 딱 요거 기억하세요. 내 가치관 혹은 상식 빼고요. 딱 이 사람 입장에서만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는 부와 명예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에피쿠로스는 부와 명예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에는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쾌락, 즉 이런 것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기본적인 의식주를 충족시켜주는 쾌락이거든요. 이런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쾌락을 최소한도로 충족시켜주면 돼요. 그런데 자연적이지 않고 필수적이지 않은 쾌락을 최소한을 넘어서서 추구하는 순간 마음에 불안이 올 수 있고 몸에 고통이 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 부와 명예를 얻는다는 것 자체가 자연적이도 필수적이지도 않아요. 저런 것을 쫓는다는 것 자체가 허황된 욕구예요. 허황된 욕구를 쫓는 순간 내 마음은 불안해져요. 그래서 아타락시아랑 멀어져요. 그래서 1번은 정답이 아닙니다. 이렇게 푸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사회 전체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제가 아까 말했죠. 상식으로 접근하지 말라고. 그러다가 생윤 그거 틀려요. 사회 전체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보면 되게 바람직한 진술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하되 개인적 차원의 쾌락을 추구해야 돼. 왜냐면 내가 공적 차원의 사회생활을 한다거나 공적 차원의 일을 하는 순간 그때부터 불안이 증가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내가 무슨 학급 자치회장 하거나 전교 회장 하거나 했을 때 명예는 엄청날 수 있어. 근데 그 공적인 일을 하는 순간 나에게 오는 불안, 이거 상상해 보세요.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내가 진정 행복하려면 개인적 차원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철학을 즐기고 몇몇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제일이지, 공적 차원의 어떤 이익을 추구한다, 공적 차원의 일에 관여한다, 그 순간 불안이 증대한다. 따라서 아타락시아로부터 멀어진다 라고 봐요. 그래서 맞지 않아요. 그럼 세 번째, 불필요한 욕구를 추구하지 말고 소박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거네.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쾌락이나 욕구를 최소한으로 즐긴다라고 하는 것은 허황되거나 불필요한 욕구를 추구하지 않거나 절제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소박하고 검소하게 살아간다라는 말과도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오히려 그 기본적인 빵, 물, 포도주 조금 요 정도의 식생활로 검소하게 살았대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에요. 오케이. 그럼 4번,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쾌락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됩니다.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쾌락 자체를 무시하진 않지만 중요한 건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쾌락이나 욕구예요. 이걸 만약에 적극적으로 추구하게 되잖아요. 그 순간 육체적이거나 심리적으로 마음에 있어서 고통이나 불안이 따라온다라고 보는 논리가 지속적으로 연결돼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소극적으로. 그러니까 고통의 요소를 줄여간다. 고통의 요소를 줄여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5번. 감정이나 욕망을 부정하고 철저하게 이성에 따라야 합니다. 이 5번은 좀 조심스럽게 설명해주고 싶은 게, 이 사람들이 쾌락이나 욕구를 인정한다고 해서 이성을 부정하진 않아요. 명료한 사고가 필요해요. 지금 딱 느낌 오지 않아요? 야, 내가 이 공적인 일에 관여하는 건 진짜 해야 되는 일일까? 아니면 나한테 오히려 불안을 가져올까? 명료하게 사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추구하려는 이 욕구가 나한테 진짜 필요한 걸까? 아니면 좀 절제를 해야 되는 걸까? 명료한 사고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성이 필요하긴 해요. 이성이 필요하긴 해요. 필요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이성에 따라야 됩니다라고 하는 뉘앙스랑은 좀 다르죠? 필요하다라는 정도로 설명을 해드리고, 감정이나 욕망을 부정하라고는 할 수 없어요. 감정이나 욕망 중에서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망이나 감정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 틀리고 3번만 맞는 것으로 정리가 되죠? 네. 그래서 1번 문제여서 사실 가볍게 시작해도 될 수 있지만 선택지 하나하나가 다 의미 있는 오답지였어요. 그래서 바로 잡아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1번 가뿐하게 스타트 했고요. 두 번째 문제 가볼게요.
가와 나 사상이 공통적으로 지지할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또 하나 발문의 팁을 하나 드릴게요. 가와 나 사상이라 그랬잖아요. 앞에서는 사상가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사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학파, 어떤 사상 정도만 알아도 문제 풀 수 있게끔 세팅이 되었다라는 암시예요. 만약에 사상가라고 했으면 이게 공자인지, 맹자인지, 석가모니인지까지 들어가야 되겠지만 이 문제는 그런 부담 빼고 가번,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않은 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무위네요. 자연 그대로의 질서, 이게 자연이네요. 아니나 다를까 무위자연. 그래서 가번은 무위자연이라고 하는 의미가 2번 반복하면서 그 질서를 따라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어디겠어요? 동양 사상 중에서도 유불도 중에서도 어디겠습니까? 도가죠, 도가. 옳죠. 그러면 나번, 만물이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모든 생명을 소중히 하는 자비를 베풀어라. 인연 생기죠. 원인과 조건의 영향에 의해서 모든 것은 발생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해주고 싶은 것은 이 세상에 혼자서 단독적으로 생겨나는 건 없어. 다 상호 의존하면서 생겨나는 거야. 그러니까 나와 타인은 둘이 아니야. 그러니 생명을 가진 존재들에게 함부로 하지 말고 그들의 고통에 연민을 느끼는 자비를 실현해야 돼. 이게 바로 불교입니다. 좋아요. 그럼 1번부터 가보죠. 인간은 자연과 공존하면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발문 자체가 가와 나의 공통점을 물어봤잖아요. 동양 사상 중에서도 도가와 불교가 이야기하는 이 뉘앙스를 보니 무위 자연의 순리에 따라 거기에 인간이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이 더 순리에 맞겠어 라고 하는 것과 나번에서처럼 생명 가진 존재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마. 그런 생명 가진 존재, 자연, 인간과 둘로 나눌 수 없어. 인간의 이익만을 위해서 자연을 파괴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과 자연의 공존, 조화, 이거는요. 동양의 자연관 할 때 꼭 나오는 표현입니다. 사실 1번이 정답이에요. 그럼 이제 마음 편하게 2번부터 오답인 이유 체크해 볼까요? 인간은 과학기술을 활용해서 자연을 개발해야 된다. 아까도 말했죠? 상식으로 풀지 말고 자신의 주관으로 풀지 말고 이들의 입장에서만 보면 1번에서 말한 것처럼 자연과 조화를 이루라는 거지 인간이 저 자연이라고 하는 것을 저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까? 어떻게 저거 써먹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편리해지고 이익이 될까? 요거랑은 거리가 멀어져요. 이렇게 되면 약간 인간 중심적인 관점으로 가거든요. 그럼 3번째, 인간은 자연을 신의 창조물로 여기고 잘 가꿔야 된다. 이 여러분들의 종교적인 가치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요때는 그 색깔 딱 빼고 요거는 그리스도교적인 관점에서 신의 창조물이야. 잘 가꿔야 돼. 라고 말하지만 가와 나의 공통점과는 거리가 멀어져요. 4번, 자연적인 본성에서 벗어나 도덕성을 실현해야 된다. 요게 그나마 매력적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가번에서 특히 이야기하는 것은 자연 그대로의 질서 따르라고 했잖아요. 그걸 가져와 보세요. 자연적인 본성에서 벗어나라고 하겠어요? 아니에요. 자연의 본성을 따르라고 해요. 만물에게 부여되어 있는 무위 자연의 본성을 따르라. 이거 굉장히 주옥과 같은 이 해설인데요. 만물에 주어져 있는 자연적 본성을 따르라. 이게 도가적 입장이에요. 그래서 자연적 본성에서 벗어나 특히 도가한테 맞지 않아요. 그럼 5번,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연을 정복하고 지배해야 된다. 와, 이거는 2번보다 더 센 버전이에요.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라고 했잖아요. 인간 중심적으로 가는 데다가 자연을 정복하고 지배한다. 이런 것은 서구의 자연과학이 발달하게 된 배경으로서의 자연관으로 얘기합니다. 인간 중심주의적인 자연관. 그래서 가나와 거리 멀어요. 자, 뺍니다. 그러면 1번이 역시 맞았구나 라고 클리어. 오케이. 그럼 3번 갑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긍정에 대답할 질문을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와, 이 문제가 개념이 있어야 돼. 이 사상가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클리어하게 풀려요. 이 폭력, 평화, 폭력, 평화, 폭력, 평화 이 단어 계속 나오니까 살짝 어지러워. 근데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이 평화학자라고 하는 말을 들어봤어요? 20대 후반에 평화연구소라는 걸 세워가지고 평생을 평화 문제에 대해서 연구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말하자면 업적이에요. 이분에게서 평화라고 하는 주제는 너무나 중요해. 그래서 이분이 갈퉁이라는 이 사상가가 평화 문제를 이야기할 때 소극적 평화라고 하는 것을 일단 언급해요. 소극적 평화는 직접적 폭력이 없는 상태다.
그러나 인간은 빈곤, 인권 침해와 같은 간접적 폭력이라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삶의 질이 뚝 떨어져. 그때 고통을 느끼고 절망에도 빠지게 돼. 그러니까 직접적 폭력 외에도 간접적 폭력이라는 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라는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 구조나 문화에 의해서 발생되는 간접적 폭력까지 제거해야 진정한 평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위에서 말했던 이 간접적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구조, 문화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거죠. 요거 자체가 문제 푸는 단서예요. 자, 그래서 진정한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상태에서 이루어집니다라고 한끗 정리를 했고, 간접적인 폭력이 없는 상태인 적극적인 평화. 와, 여기 중요한 개념 나왔다. 지금 간접적인 폭력, 간접적인 폭력, 간접적인 폭력 3번을 연달아 말하면서 간접적인 폭력까지 없잖아? 그러면 그때를 소극적인 평화라고, 아니 적극적인 평화라고 해주는 거야. 우리 맨 앞에는 소극적인 평화로 시작했지 적극적인 평화가 되려면 이때가 돼야 돼 라고 답을 줬어요. 그래서 소극적 평화의 한계를 극복하고 진정한 평화를 위해 필요하다. 그래서 진정한 평화의 상태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 1번, 물리적인 폭력만 제거되면 진정한 평화가 달성되는가? 라고 물었어요. 물리적인 폭력이라고 하는 건, 자, 노란색으로 연결시킬게요. 제시문 첫 번째 줄 제가 여기 짚은 부분. 이 직접적인 폭력이 물리적인 폭력과 연결돼요. 그럼 물리적인 폭력만 없어지면 진정한 평화 달성되냐? 제가 지금 짚고 있는 이 부분. 진정한 평화라고 하는 건 지금 뭐라 그랬어요? 간접적 폭력까지 제거되어야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생각해보면 노노. 두 번째, 적극적인 평화는 전쟁의 종식으로 완전하게 실현되느냐? 전쟁이라고 하는 거요. 여기서 다시 밑줄. 직접적인 폭력이에요. 그러면 직접적인 폭력이 없으면 완전하게 적극적 평화가 실현되느냐? 적극적인 평화, 제가 짚은 이 부분. 적극적 평화는 어떻게? 소극적 평화의 한계를 극복하고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데 간접적 폭력이 없는 상태까지 들어가줘야 돼요. 그러니까 요것만 끝났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3번째, 소극적인 평화는 구조적인 폭력이 제거돼야 이룰 수 있느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 맞죠? 지금 소극적인 평화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소극적인 평화는요.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직접적인 폭력이 없는 상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맞게 진술문을 정리해보자면 소극적 평화는 직접적 폭력이 없는 상태라고 해줘야 맞고요. 구조적 폭력이 제거되어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진정한 평화, 적극적인 평화가 바로 구조적 폭력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3번도 틀렸어요. 그럼 4번 갑니다. 평화 실현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도 정당화될 수 있는가? 지금 이 사람이 평화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떠한 수단이라고 했을 때는 정당하지 못하고 도덕적이지 않고 평화롭지 않은 수단일지라도 어떤 방법일지라도 평화라고 하는 목적을 달성한다면 다 정당화될까? 아니죠.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이런 폭력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수단 안 돼요. 그러면 5번 갑니다. 인간 존엄성 실현을 위해서 적극적 평화가 달성돼야 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 진정한 평화는 적극적 평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 적극적 평화가 달성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위에서 말한 것처럼 간접적 폭력까지 없는 상태예요. 이 간접적 폭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 빈곤이나 인권 침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빈곤이나 인권 침해가 없다라는 것은 인간 존엄성을 실현했다라는 말과 연결되나요? 되네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5번을 정답으로 해주고 정리를 해도 되는데요. 지금 저는요, 봐도 지금 동그라미에 밑줄이 엄청나죠? 제시문 가지고만 풀어도 정확히 풀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첫 학력평가에서 이게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개념으로 문제를 풀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 평화 문제를 이야기할 때 소극적 평화, 적극적 평화 지금 둘로 나누고 있고요. 이 소극적 평화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폭력만 없으면 돼요. 그런데 적극적 평화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폭력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간접적인 폭력까지 없어야 돼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표시해야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직접적인 폭력뿐만이 아니라 간접적인 폭력까지 없는 것이 적극적인 평화라고 말하고, 그 간접적인 폭력에는 여러분 사실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폭력의 문제를 이야기해요. 요거 메모해 놓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안 배웠고 앞으로 배울 거라면은 더 유익 있게 보시고요. 내가 했다 그러면 제 메모로 복습 한 번 더 해두시면 좋겠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최근에 문항들을 보니까 갈등 문제가 혼자 좀 깊이 들어가고 있어요. 잘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요 정도면 클리어예요. 네, 수고했어요. 그럼 이제 4번으로 가볼게요. 4번 갑니다. 그림은 인터넷 게시판 화면인데 밑줄 친 질문에 대한 적절한 댓글만을 기억부터 리을 중에서 고른 것은 무엇인가? 이런 학력평가에서 이제 새로운 유형의 문항 형식을 이제 개발해 보신 것 같아요. 재밌죠? 댓글로 옳은 걸 골라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의 얘기가 뭐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이나 기업이 부당하게 사익을 추구하는 거는 사회 갈등이나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하니까 문제가 된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알고 있나요? 라고 물었잖아요. 이것 자체가 부당하게 사익을 추구하는 개인이나 기업 문제의 사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부당하게 사익을 추구하는 사례를 골라봐 주세요. 자, 그러면 기역합. 개인이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탈세를 하면 탈세라는 것 자체가 지금 부당하게 사익 추구한 거 맞죠? 그래서 성실한 납세자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껴요. 이것은 부당하게 사익을 추구하는 사례. 그래서 사회 갈등이 일어난 사례. 맞네요. 그러면 기역번 일단 여기다 메모해놓고 갈게요. 니은번. 기업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폐수를 몰래 버려요. 환경오염으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합니다라고 말했어요. 폐수를 몰래 버려. 우리 기업에 돈 아끼려고. 이것도 부당한 이득치기 맞죠? 그래서 니은번까지 맞아요. 그러면 디귿번 갑니다. 개인이 타고난 능력을 발휘해서 고소득을 올리면 사회 계층 간의 격차가 커지게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나는 타고난 능력이 없는데 타고난 능력이 있는 애들 너무나 부러워. 걔네들이 타고난 걸 잘 타고나서 고소득까지 올리게 되면 나 걔네들보다 가난해지잖아. 너무나 부러워. 질투나. 이거 정의롭지 못해. 옳지 못해. 아름답지 못해. 라고 생각한다면 만약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각자가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능력이 있다. 타고난 능력이라고 했으니까 그걸 갖고 열심히 노력해서 기회에 자신의 능력을 발휘했다. 근데 그 능력 자체가 출중하고 그동안의 노력을 열심히 해서 고소득을 올리게 됐다. 그래서 누군가는 많은 소득을 갖게 되고 누군가는 상대적으로 적은 소득을 갖게 됐다. 라고 해서 빈부의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이익을 추구한다기보다는 정당하게 그 이득을 추구했지만 물론 출발선에서 좀 차이가 있었던 것인 거예요. 근데 부당한 이득 추구, 사익 추구라고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디귿번을 빼주는 게 이 문제에서는 중요해요. 그리고 리을번이요. 기업이 기술 혁신을 통해서 이윤을 창출하면 기업들 간 생산력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기술 혁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이 기술 혁신을 하기 위해서 정당하게 노력했을 거 아니에요. 그 노력을 토대로 해서 이윤을 창출했어요. 그래서 그 이윤 창출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의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도 정당한 차이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정당한 격차, 정당한 차이 인정하죠. 그래서 디귿, 리을을 빼고 기역, 니은만 들어간 선택지를 여러분들이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이 문제는 이렇게까지 풀고 넘어가는 게 맞아요. 그럼 이제 5번으로 가볼게요. 기역에 들어갈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는데 이런 문제를 풀 때는요. 내가 갖고 있는 입장과 어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입장 요거 이제 쭉 봐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내가 갖고 있는 입장을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남북 분단 이야기를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줬어. 국가 발전에도 저해해. 남북 분단 문제에서 극복하고 통일 이루기 위해서는 독일 통일에서 교훈을 얻자. 응? 그래서 독일은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되었을 때에도 요게 문제네요. 문화 및 경제 교류를 통해서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기 노력했고 점진적인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했어. 그래서
통일을 우려하는 주변국을 설득하는 작업도 병행한 거야.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꼭 놓치지 말고 보셔야 돼요. 마무리를 지어보면 이러한 독일의 사례에 비춰볼 때 남북한이 바람직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세 요소가 들어가겠죠? 기억선지. 남북한 간의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러한 교류를 통해서 서로를 이해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연결이 되죠? 그러면 기억번이 맞는 선택지? 그럼 니은 선택지도 가보죠? 사회 통합보다 체제 통합이 선행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사회 통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문화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교류를 통해서 통합이 되는 단계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 체제 통합이라고 했을 때는요, 정치적으로 그 체제가 하나가 되는 걸 이야기해요. 그런데 제시문을 봐서 알겠지만 제시문에서 지향하고 있는 바는 문화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교류가 선행되고 나서 체제 통합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문제에서 니은이 들어간 선택지를 딱 빼주면 돼요. 그리고 디귿 선택지 가볼게요. 남북한 간의 상호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했는데요. 위에서 말한 이런 세 가지 노력들이 모두 남북한 간의 상호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것. 특히나 앞의 두 가지가 더욱더 그렇죠. 그러면 디귿번 맞는 선택지요. 리을번 선택지만 판단해주면 되겠네요. 국제사회 지지와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고 했는데 이 얘기 자체가 주변국을 설득하는 작업도 병행했듯이 우리도 그래야 한다라는 말과 연결되죠? 그러면 리을번도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기억, 디귿, 리을 들어가는 선택지 골라주시면 되고 그래서 정답이 4번인 거죠? 예, 통일 문제 이렇게 많이 어렵진 않았지만 최근에 수능에 다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쯤 잘 챙겨둘 문제. 그럼 6번 문제 가볼게요. 선생님하고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판서를 환경권에 대해서 써놓으셨어요.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을 갖춘 환경을 누릴 권리라고 써놨고요. 선생님께서 물어봅니다. 오늘날 환경권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라고 물었더니 4명의 친구가 답하고 있어요. 갑을 병정이에요. 갑 친구,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기후변화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환경권의 문제가 중요해요. 맞죠? 두 번째, 환경권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해요. 그러한 권리로서도 인정돼야 돼요. 우리 친구도 맞죠? 그럼 병친구, 대기 및 수질 오염 등 다양한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라고 하는 것은 갑친구가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대답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친구요. 환경권은 다른 기본권과 무관한 독립적인 권리예요. 뭔가 말은 그럴싸하겠는데 틀렸어요. 왜냐하면 환경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기본권과 연결되는 거예요. 위에서 말한 것처럼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을 갖추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기본권을 누리는 데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둘이 분리된 독립적인 권리다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정친구만 빼주면 돼요. 그래서 갑을 병친구가 들어간 선택지를 골라주시면 4번 선택지가 정답이 되죠. 네. 저 처음에 요 갑을 병정 요 위치 잘못 봤다가 문제 잘못 찍었어요. 여러분들도 요거 마지막까지 섬세하게 잘 보고 4번으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그래서 갑을 병친구. 오케이, 클리어. 그럼 7번 가보겠습니다.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인데 학생 답안의 기억 미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가와 나의 입장이 있고 얘를 비교해서 서술하라는 건데 가번에서는 개인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존재야. 그 개인이 사회보다 우선해. 이렇게 표시해보죠. 개인의 자유로운 이익 추구가 사회 전체 이익 증대로 이어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가 제시문에서는 사회보다 우선하는 개인이 자유로운 이익을 추구하는 게 결국 사회 전체 이익에도 증대될 수 있으니까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개인의 자유로운 이익 추구, 자유를 누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분필이 또 부러졌어요. 제가 힘이 세가지고 분필을 자주 부러뜨리네요. 네. 자유주의라고 쓰고 가볼게요. 그럼 이제 나번을 읽어볼게요. 공동체는 개인 존재의 출발점이야. 그 개인은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역할과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있어. 공동체가 발전함으로써 개인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어. 여기에는 공동체와 개인의 관계를 두고 봤을 때
공동체에 속한 개인의 문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나번은 공동체주의예요. 그러면 가와 나의 입장은 비교적 신속하게 명확히 정리가 됐죠? 이 상태에서 선택지를 가보면은요. 가는, 즉 자유주의는 사회가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본다. 즉 개인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누리기 위한 수단이자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봐요. 기억번 맞는 진술. 그럼 니은번. 개인선의 실현이 사회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아까 제시문에서 이야기한 이 문장의 다른 버전이에요. 개인의 자유로운 이익 추구가 사회 전체 이익으로 증대될 수 있다. 이 표현. 이것이 바로 니은번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동일한 논리입니다. 이에 비해 나는 공동체가 개인이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된다라고 보는 거 그대로 정리되죠. 그럼 리을번. 공동선의 실현이 구성원 각자의 개인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이것 역시도 공동선, 공동체가 추구하는 선을 실현하는 게 개인에게도 영향을 준다. 라고 보니까 공동체주의 입장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가는 나와 달리 개인을 공동체 발전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본다라고 했는데요. 미음반에서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즉 가는요.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수단이라고 본다라는 이 진술문에서 잘못된 거는요. 자유주의 입장에서는 공동체가 개인의 자유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번에 얘기했던 선택지 있죠. 이게 여기로 같은 논리로 이어져서 개인의 자유가 우선이야. 그러려다가 보니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으로 존재해. 그러니까 사회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해. 이거거든요. 그래서 기억번하고 미음번하고 같은 논리로 봤을 때 미음번은 가에 대한 진술로 맞지 않아요. 그래서 5번을 빼주는 거죠. 요렇게. 자, 클리어하죠? 그럼 다음 문제 가볼게요. 8번 갑니다. 다음에 가상편지를 쓴 사상가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는데요. 가상편지를 쓴 사상가 이러면 사실 생활과 윤리에서는 난도가 낮은 문제로 잘 나와요. 그런데 이 문제는 절대 낮은 난도의 만만한 사상가는 아니에요. 그 생활과 윤리에서 너무나 중요한 사상가예요. 이 사상가가 바로 피터 싱어인데요. 굉장히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저랑 체크하면서 읽어볼게요. 자네가 해외 원조를 해야 된다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한다고 들었어. 나는 굶주림이나 죽음에 대한 방치는 인류 전체의 고통을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내가 돕는 사람이 내 이웃의 아이인지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인지 도덕적으로 아무런 차이 없다고 생각해. 따라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남는 소득이 있으면 소득의 일부를 기부해서 세계 빈민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의무야. 와, 너무너무 중요해. 지금 이게 해외 원조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이 사람이 이야기한 것은 인류 전체의 고통을 증가시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악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 자체가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선이고 고통을 추구하는 것은 악이다라고 보는 공리주의적인 기본 명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공리주의에서는 쾌락을 증진시켜야 되고요. 그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차원의 쾌락. 그러니까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쾌락이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해외 원조 문제를 이야기할 때 세계 시민주의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해요. 세계 시민들은 우리 하나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그 세계 시민들의 고통을 줄여주고 쾌락을 증진시켜주는 게 선이야.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 부분. 친소의 구별을 초월해요. 이 말 좀 어렵죠? 왜 우리 보통 야, 나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그 어린이들, 힘든 어린이들 좀 도우려고 그래. 그러면 야, 그것도 좋은데 우리나라 어린이 먼저 도와줘. 이렇게 보통 생각하는 이런 대화들이 있잖아요. 근데 싱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어린이나 아프리카의 어린이나 인류 전체, 세계 시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누구의 고통을 줄여줘도 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 이웃의 아이인지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인지는 도덕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 누구든 빨리 그 고통을 줄여주는 거, 쾌락을 증진시켜주는 게 선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가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자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소득의 일부를 기부하자라고 하면서 이것을 도덕적인 의무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이에요. 이 싱어의 입장에서 봤을 때 1번, 해외 원조는 지구적 차원에서 반드시 이행돼야 돼. 반드시 이행돼야 되는 의무의 관점인 거고, 지구적 차원이라고 했으니까 세계 시민주의적인 관점에서도 맞는 진술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해외 원조는 인류의 고통과 무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인류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관할 수 없죠. 세 번째, 해외 원조의 이행 주체는 개인이 아닌 국가가 되어야 된다. 이것도 상식적으로 풀면 안 되고요. 개인도 돼요. 국가도 돼요. 국제기구도 돼요. 어쨌든 적극적으로 해외 원조를 하자. 그래서 고통을 줄이자라는 입장입니다. 네 번째, 해외 원조의 대상은 지리적인 근접성에 따라서 선정돼야 된다. 제 신문에 말하고 있지만 내 이웃의 아이인지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인지 전혀 차이가 없다라고 말했어요. 지리적인 근접성을 초월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4번도 틀리고요. 5번, 해외 원조는 전적으로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에 맡겨야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사실 노직 같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싱어의 입장에서는 전적으로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으로 맡긴다기보다는 하나의 도덕적인 의무로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맞지 않는 표현, 정답은 1번입니다. 잘하셨어요. 그럼 9번 갑니다. 기억에 들어간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정보윤리예요. 정보윤리에 대해서 문항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론적인 토대나 문항의 형식이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래서 잘 풀었으면 우리 득점 포인트가 됐을 텐데 이거 한번 보죠. 잊힐 권리라고 하는 것은 공개를 원하지 않는 민감한 자기 정보들이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서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그래서 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 강조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잊힐 권리가 개인의 행복 추구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보장돼야 된다고 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잊힐 권리가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침해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과거의 과오를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고 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히려 시민들의 알 권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제 정리가 됐죠. 이 제시문에서의 화자, 나는요, 잊힐 권리, 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시민들의 알 권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사람에게 나는 이런 입장이 이렇다라고 봐 라는 의견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거 정답 하나 빼고는 나머지가 크게 어렵지 않아서 정답을 먼저 한번 짚어볼게요. 정답 5번. 개인정보에 대해서 자기 결정권. 난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봐. 근데 저 사람들은 시민들의 알 권리 때문에 그걸 무시하고 있는 것 같아. 간과하고 있어.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정답이죠. 그러면 1번부터 살짝 왜 오답의 요소인 건지 명확히 신속하게 짚고 넘어가 보죠. 1번, 잊힐 권리보다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함을 간과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어떤 사람들은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함을 간과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강조하는 입장이었죠. 그러면 대중을 위해 자유로운 정보 공개가 필요함을 간과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알 권리와 시민들의 그 정보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간과하고 있진 않아요. 그럼 세 번째, 공익을 위해서 사생활 보호가 제한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국민들의 알 권리가 공익이라면 그걸 위해서 개인이 정보에 대한 삭제권이나 자기 결정권을 좀 제한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간과하지 않아요. 그럼 네 번째, 잊힐 권리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 역시도 이 사람들에 대한 이 화자,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할 언급이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5번만 맞고 나머지는 딱 정확하게 틀려서 여러분 이것도 잘 풀어냈을 것 같아요. 정보윤리에 관련된 문제였고요. 이제 10번으로 가볼게요. 다음 글에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게 뭐냐라고 했는데 이 강조점이 잘 드러나요. 전통문화 이야기예요. 중요한 건 무조건적인 보존만을 중시하는 태도도 옳지 않고
외래 문화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 최근 전통 문화를 소재로 한 드라마나 공연 등이 해외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는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도록 전통 문화에 외래 문화 요소들을 적절하게 결합했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전통 문화를 어느 정도 잘 유지하고 이어가면서도 비판적으로 다른 외래 문화를 수용하고 그래서 이것들을 창조적으로 계승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는 전통 문화를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창조적으로 계승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한 이 결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정답의 내용과 연결돼야 되겠죠. 그럼 1번에서처럼 전통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외래 문화와 접촉을 줄여라. 아니죠.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라는 이야기인 거지 줄이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럼 두 번째, 전통 문화의 원형을 있는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도 무조건적인 보존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역시 틀려요. 세 번째, 세계화의 흐름에 맞게 외래 문화를 여과 없이 수용해라라고 했는데 여과 없이 수용한다라고 하는 건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이것도 옳지 못하다고 했거든요. 그럼 4번 가야죠. 새로운 문화 창출을 위해서 전통 문화의 고유성을 버려라. 아니 이거는 전통 문화를 계승해 나가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틀려요. 정답 5번이네요. 외래 문화의 비판적인 수용을 통해서 전통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자. 비판적인 수용이라고 하는 것과 창조적 계승이라는 이야기 연결되면서 5번이 가장 적절한 정답. 잘 푸셨어요. 이 정도로 충분히 해결됐죠. 그럼 11번으로 가보죠. 가의 갑을병, 갑을 사상가 입장. 나 그림으로 탐구해요. A부터 C에 들어갈 진술. 그래서 갑과 을이 들어가 있고 요걸 순서도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갑의 입장은 어떤 건가 한번 볼게요. 개인은 평등한 기본적인 자유를 최대한 누려야 돼. 그런데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도록 편성돼야 정의로워. 이거 롤스의 굉장히 중요한 언급이죠.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는 것. 그에 비해서 을은 개인은 정당한 취득과 양도 과정을 거쳐서 획득한 소유물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가져. 그래서 최소국가만이 이러한 소유 권리를 보장해. 자, 최소국가와 소유권으로서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노직계의 가장 대표적인 문장들을 아주 압축적으로 잘 정리를 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다 이름 쓸게요. 롤스와 노직, 분배적인 정의고요. 반드시 나오는 문항이고 이분들은 꼭 나와요. 그러면 기억번에 A번.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재화가 분배돼야 하는가? 라고 했을 때 롤스, 노직 모두 절차적 정의를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yes, yes예요. 그러면 구도가 맞죠? 기억번은 yes 하고 가보죠. 니은번, 정의로운 사회에 경제적인 불평등이 존재할 수 있어? 라고 말했어요. 롤스도 노직도 이런 절차적 정의를 통해서 경제적인 불평등이 발생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지 않아요. 발생할 수 있어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둘 다 yes인 건데 구도가 틀렸잖아요. 그럼 니은은 빼주고 가죠. 디귿번,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재분배 정책이 정당화될 수 있어? 재분배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롤스가 yes, 노직이 no.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예, 아니오의 구도가 맞아요. 그럼 리을번, 국가는 개인의 자유와 재산 보호에 주력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노직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개인의 자유, 재산 보호 요것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소유권을 보장해줘야 돼. 그게 최소국가의 역할이야. 리을번 맞는 이야기죠? 그러면 기역, 디귿, 리을이 들어간 선택지를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잘 풀었습니다. 그럼 다음 지문문 가보죠. 다음 강연자 입장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는데요. 이 강연자도 생활과 윤리에서 꽤 중요해요.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고 보니까 앞에 있는 롤스와 노직도 정의로운 분배, 정의로운 사회 그런 의미에서 분배적인 정의는 어떻게 실현해야 될까? 이 주제를 얘기했는데 이분도 정의에 대해서 얘기해요. 정의에는 일반적인 정의, 특수적인 정의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이 중에 일반적인 정의라고 하는 것은 법을 준수하는 것. 반면에 특수적인 정의라고 하는 것은 분배적인 정의. 그래서 각자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받는 것이라고 특수적인 정의로서 분배적 정의를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그 특수적인 정의에 교정적 정의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교정적 정의는 타인에게 해를 끼쳤다. 그럼 그만큼 보상하게 해서 서로 간에 균등하지 않은 것을 바로잡는 거다. 자, 요 문장은 우리 오늘 선택지 풀 때 중요하게 작용될 테니까 체크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분이 정의에 대해서 일반적 정의, 특수적 정의, 특수적 정의에는 다시 분배적 정의와 교정적 정의 이렇게 나눴다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이렇게 강연자의 입장으로 나왔을 때 이름을 아는 것과는 조금 무관하게 제시문의 진술물만으로도 연결되게끔 선택지가 세팅이 되지만 중요한 사상가여서 제가 한번 이름 써보고 짚어봤어요. 그럼 기억번, 각 사람의 필요에 따른 분배가 정의로운 분배다라고 했어요. 필요에 따른 분배라고 하는 것은 마르크스가 이야기하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다. 그쵸? 그래서 기억번을 일단 빼줘야 돼요. 그러면 니은번, 공동체의 법규를 잘 지키는 것은 정의로운 행위다라고 했어요. 공동체의 법규를 잘 지키는 거 두 번째 줄, 법을 준수하는 거, 일반적인 정의. 통하죠? 그래서 이것 정의로운 거 맞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정의로서 들어가요. 그러면 디귿번, 교정적인 정의는 이익과 손해의 동등함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말이 여러분들을 딱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했던 이 부분인데요. 여기 볼게요. 교정적인 정의라고 하는 것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면 그만큼 보상함으로써 서로 간에 균등하지 않은 것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익과 손해 사이에 동등함을 회복하게 해주는 것. 그래서 균등하지 않는 것을 바로잡는 것. 이게 바로 교정적 정의야 라고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의 문장과 이 디귿의 문장은 일맥상통하는 표현입니다. 디귿번 맞고요. 리을번, 분배적인 정의는 만인에게 재화를 동일하게 분배하는 것이다. 동일하게 분배한다라고 했을 때 조심해서 보세요. 지금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에는요. 분배적인 정의를 할 때 가치에 따라 분배할 것을 이야기해요. 각 사회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각자의 가치에 따라서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구성원들이 그 마땅히 받아야 될 가치가 서로 다르다면 동일하게 받아가선 정의로운 것이 못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을번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난 동일하게 받는 게 좋은데 그런 생각 빼고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각자의 가치에 따라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받는 거니까 동일하게 분배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진다. 리을 빼주는 거죠.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이 정답이에요, 여러분들. 오케이, 잘 푸셨어요. 그럼 13번 갑니다. 다음 연설문을 주장한 작성한 사람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분이 나오셨나요? 소금 제조 금지법. 이 소금 제조 금지법이 부당해. 정의롭지 못해. 그래서 나는 거기에 저항할 거야. 그리고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다 같이. 그래서 평화롭게 불복종할 거야. 이게 뭐예요? 시민불복종이죠. 그래서 간디의 시민불복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정의를 하면서 우리는 감옥에 보낸다. 우리가 위법을 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처벌한다고 해도 우리는 감수한다. 이게 시민불복종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러면 1번 선택지 가볼게요. 불복종에 대한 어떠한 처벌도 거부한다? 어떠한 처벌도 거부해요? 아니요. 기꺼이 응한다면서요. 그래서 1번 딱 X죠? 그럼 두 번째, 불이한 법에 대해서 평화적으로 불복종해야 된다?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이러한 저항의 입장은 세 번째 줄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건데 그 방법이 정의롭지 못해. 즉 폭력적인 방법이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한 법에 대해서 평화적으로 불복종하는 거예요. 세 번째,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모든 법을 준수해야 된다. 법을 준수하는 것은 기본적인 시민의 의무겠지만 모든 법? 아니. 불이한 법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여 시민 불복종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또 틀리고요. 네 번째, 불복종은 개인의 이익 추구를 목표로 삼아야 된다. 어허, 이거 안 돼요. 개인의 이익 추구 안 돼요. 지금 이 소금 제조 금지법에 저항하는 것은 내가 그것에 관련된 개인 업자이거나 사업자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 이 국가, 공익에 관련된 것이어서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정의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맞지 않아요? 그럼 5번, 정의 실현을 위해서 어떤 수단이라도 동원된다. 어떤 수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의 실현이라고 하는 명분을 위해서 정의롭지 못한 방법,
폭력적인 방법 동원하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5번도 틀려요. 정답 2번. 오케이. 14번 갑니다. 갑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야기했는데요. 갑번이 이야기하는 건 사회적 약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보완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그들에게 직간접적 혜택을 주는 우대 조치의 시행 바람직하지 않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혜는 일반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할 수 있기 때문에 1번,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지 않기 위한 법과 제도뿐만 아니라 그들의 처지를 개선할 수 있는 우대 조치 시행해야 한다. 이것은 사회 다양성을 증대하고 모든 사회 구성원이 다 함께 이익을 누리기 위해 필요하다. 자, 그러면 갑번의 입장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적극적인 우대 조치가 옳지 않다라고 한 거죠? 맞아요. 그러면 두 번째,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혜는 역차별을 나올 수 있다. 이 부분이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혜는 일반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한다라고 하는 것이 역차별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도 맞는 진술이네요. 그러면 3, 4번 가보죠. 을, 개인의 능력과 업적만을 분배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대 조치의 시행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지 않고요. 이러한 것들을 넘어서서 어떤 사회적인 약자나 차별받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옳지 않은 진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면 3번이 정답이 되고 4번, 실질적 평등 실현. 그렇죠. 이게 바로 우대 조치의 실현 이유고 이러한 근거를 갖고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것. 그럼 맞고요. 5번 선택지 가보죠. 갑과 을을 함께 봤을 때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차별 문제가 생겼다면 해소해야 된다. 그런데 갑번이 보는 것은 우대 조치를 시행하는 그런 방법은 옳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 을의 경우에는 우대 조치를 통해서 그것을 실현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갑을이 공통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차별 해소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은 또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잘하셨어요? 그러면 15번 갑니다. 토론의 핵심 쟁점인데요. 이거 제시문 읽다 보면 시간 가거나 헷갈릴 수 있어요. 방법을 알려드리면 두 사람 다 긍정이거나 두 사람 다 부정이면 토론의 핵심 쟁점이 안 돼요. 한 사람은 yes, 한 사람은 no라고 할 수 있는 소재여야 되고요. 또 하나 오답지 걸러낼 때에는 이 제시문 안에서 핵심적으로 논의하지 않는 거, 그 논의의 요소라면 빼주면 돼요. 그러면 갑을 이렇게 두 번씩 대화가 오고 가는데 첫 번째 갑이 기업은 생산활동을 통한 이윤 추구만을 목적으로 삼아야 돼. 그때 을이 아니 기업은 실업, 빈곤, 환경 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돼. 그랬더니 다시 갑번이 아니 기업에게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 요구하면 안 돼. 그렇게 되면 기업의 권익이 침해되니까. 그래서 기업은 시장의 규칙을 준수하면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책임 다 하는 거야. 그랬더니 다시 기업의 본래 목적이 이윤 추구라는 것은 인정해. 하지만 기업도 사회의 한 구성원이고 사회와 관계를 맺고 있어. 그러니까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돼. 제시문에서 간결히 드러나는 게 사회적 책임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돼. 아니야 이행해야 돼.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기업의 책임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답은요. 2번이 바로 핵심 쟁점이 되는 거죠. 이윤 추구 외에 사회적 책임도 다 해야 돼? 그래서 한쪽은 다 해야 돼. 한쪽은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나머지 선택지를 보면 법규 준수하면서 이윤 추구하는 거 이거는 기본적으로 두 입장에서 그건 기업의 기본적인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기술 혁신해야 되는가 자체는 본격적으로 논의하진 않았어요. 또 생산 비용을 감소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유추해서 보자면 기술 혁신하고 생산 비용 감소시키고 혹은 이렇게 그것을 통해서 어떤 사회적인 이익을 발생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그 논의를 우리가 확대 해석해보자면 여기까지 갈 수 있겠지만 이 문제의 경우에는 두 사람 다 긍정, 부정하는 것을 많이 빼낼 게 없는 것이 1번은 두 사람 다 긍정, 2번 핵심 쟁점, 나머지 3, 4, 5번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토론의 핵심 쟁점이 된 소재는 아니다라고 해서 명확하게 빼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오케이. 그러면 16번 갑니다. 칼럼의 기억에 들어갈 진술을 물어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결론 부분에 가장 맞아떨어지는 내용을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통계청의 조사에 의해서 2019년 국내 거주 외국인의 수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포인트는 민족, 인종, 구성이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다양한 문화가 일상생활에 스며들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민자들의 문화를 인정하면 사회질서 유지가 어려우니까 이민자들의 자신의 문화를 포기해라. 그리고 우리 문화에 적응해라. 그래야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고, 그렇지만 이 칼럼의 입장에서는 다문화 시대에서는 다양한 문화가 대등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된다라는 게 이 칼럼의 논지죠. 다문화 시대에 다양한 문화가 대등하게. 그러면 기억에 들어가는 이 대등한 문화의 공존을 이야기할 때 정답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1번. 주류 문화의 정체성만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동등한 공존과는 거리가 멀어지죠. 그러면 각 문화의 고유성을 존중하고 배려한다라고 하는 것이 동등한 공존으로 가게 되겠죠. 그러면 주류 문화를 흡수한다. 이렇게 되게 되면 동등한 공존이 안 되죠. 4번. 문화들 간의 위계를 세워. 그래서 질서를 유지해야 돼. 이것 자체도 동등한 공존이 안 되네요. 그럼 5번. 주류 문화를 중심으로 비주류 문화를 수용해야 돼. 그러니까 주류가 되는 문화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여기에 수용된다는 것도 동등한 공존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2번만이 가장 적절하고 나머지는 동등한 공존과는 거리가 멀어져서 빼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17번 가볼게요. 요거는요. 이렇게 기후정의 이렇게 얘기해서요. 우리 자연과 윤리에서 이것을 세계적인 관점에서 환경 문제나 기후의 문제를 얘기할 때 논의할 수 있는 소재들로 좀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가장 책임이 작지만 가장 피해가 크다라는 말을 들어봤는가? 이 말의 의미는 기후변화의 주된 원인인 온실가스의 상당 부분을 선진국이 배출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개발도상국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후변화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선진국은 기후변화로 고통받는 국가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 책임을 다해라라는 거예요. 사실 이 제시문에 있는 이 핵심 논지 자체가 정답지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잘 매치시켜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1번. 기후변화를 발생시킨 모든 원인은 선진국에 있다라고 했는데 주된 원인 온실가스의 이야기를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 글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적절한 보상과 책임의 문제죠. 그러면 두 번째, 개발도상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선진국보다 줄여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얘기는 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과 맞지 않고 강조하는 내용도 아니죠. 그러면 3번에서처럼 선진국이 기후변화로 피해 입은 국가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과 책임, 즉 지원을 해라. 그렇죠. 이게 강조하는 내용인 거죠. 4번, 기후변화의 문제는 개인적 차원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국제적인 논의를 하지 않겠죠. 선진국과 그렇지 않은 국가 사이의 지원 문제. 이걸 이야기하는 거니까 개인적 차원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워서 이에요. 그래서 틀렸고요. 5번,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개발을 전면 중단하느라 이러한 급진적인 논의도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요 내용도 역시 제시문 근거로 해서 이렇게 선택지 찾아내면 되는 문항이었고요. 18번의 경우에도요. 잘 나오는 소재이긴 한데 이론적인 토대가 어렵진 않고요. 제시문에 있는 내용이 선택지에 잘 매치가 돼요. 한번 같이 볼까요? 올바른 소비, 윤리적인 소비, 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신을 넘어 사회와 환경을 고려하래요. 그래서 소비자는 자신이 구매하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그 과정에서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됐나? 혹은 자연을 훼손하지 않았나? 라는 걸 고려하면서 사회와 환경까지 고려하는 소비를 하라는 거야. 윤리적 소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윤리적인 소비에 대한 내용 요소가 다 들어갔으니까 기억법. 사회적인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즉 자신을 넘어서 사회와 환경을 고려하는. 맞죠? 그러면 두 번째, 지속 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그럼 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 지속 가능한 발전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맞고요. 디귿번, 인권과 같은 보편적인 가치를 고려하면서 라고 하는 것도 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됐는지의 요소와 딱 연결이 되죠. 그럼 리을번,
경제적 효용성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서 아니죠. 윤리적인 소비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효용성의 문제를 또 넘어서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권리 문제, 환경 문제, 사회 환경 문제를 고려하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리을번을 빼고 기역, 니은, 디귿이 들어간 선택지를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이것도 제시문과 잘 연결이 됐어요. 그러면 19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가의 갑을 사상의 입장을 나그림으로 표현할 때 A부터 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했어요. 자, 갑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불, 물, 공기 등 모든 사물의 힘과 작용을 알므로써 이 모든 것이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자연의 주인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요 갑은요, 근대의 이성주의의 대표적인 학자 데카르트.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성적인 사유의 힘을 가진 인간을 이 주체로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인간이 그렇지 않은 자연에 대해서 이제 알아내는 것, 이런 것, 그것을 토대로 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런 점에서 인간 중심주의적인 관점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이 도출해내면 돼요. 그에 비해서 1번은 우리는 상호 의존적인 부분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의 범위를 인간, 동물, 식물, 흙, 물을 포함하는 대지로 확장해야 된다. 대지로 확장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지 윤리, 랜드 에틱스. 그래서 레오폴드의 입장이죠. 그러면 갑과 을은 잘 도출해냈는데 순서도에 벤 다이어그램에 맞춰가지고 이 사람들의 입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가볼게요. 데카르트와 레오폴드 갑니다. 기역번 A, 갑만의 입장. 인간만이 도덕적인 지위를 지녀라고 했는데 데카르트가 인간 중심주의예요. 그래서 인간 중심주의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덕적인 지위를 지니는 것도 인간만이에요. 그런데 레오폴드의 경우에는 생태까지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갑만의 입장으로 맞아요. 그럼 니은번 B, 공통점이에요. 자연의 모든 존재가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라고 말했어요. 내재적 가치를 지니는 존재는 갑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레오폴드에게는 생태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자연의 모든 존재죠. 그러니까 요 니은번의 입장은 을에게는 들어갈 수 있지만 갑에게는 들어갈 수 없는 선택지예요. 그래서 구도가 틀려서 일단 니은은 뺄게요. 그럼 디귿번 C 부분이에요. 생태계 자체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야. 레오폴드는 생태 중심주의여서 생태계 자체라고 하는 것을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삼는 것. C, 을만의 입장으로 맞죠? 그럼 리을번, 자연은 인간의 욕구 충족을 위한 도구야. 생태 중심주의는요, 이런 생각을 넘어서는 거예요. 인간 중심주의적 관점도 넘어서고 개체주의적인 관점도 넘어서는 입장이어서 이것에 부정합니다. 그러면 기억하고 디귿이 들어가는 선택지를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한번 가볼게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관점에서 사례 속에 A에게 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게 뭐냐라고 말했는데요. 인간의 뛰어난 사고 능력으로 인해서 가능했던 기술 문명의 힘이 이제는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리게 됐어. 이성과 결합한 그 권력은 그 자체로 책임을 동반해. 이러한 책임의 범위는 자연, 미래 세대의 생존 가능성으로 확장돼야 돼. 그래서 이것은 생태학적 정원 명령을 이야기하는 요나스의 입장이고요. 요나스는 이렇게 기술이 가져오게 된 위험 혹은 이 위험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캐치해서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이 요나스의 입장에서 사례를 보니까 연구원 A는 맞춤형 아기 출산을 가능하게 하는 유전자 조작 기술의 개발과 적용을 의뢰받고 이를 받아들일까 말까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 빠졌어요. 여기에 요나스는 뭐라고 답을 할까라고 했을 때 제시문에 있는 내용 이제 그대로 보면 자, 이 유전자 조작을 하게 됐을 때 가져오게 될 위험, 그 위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보고 책임져야 돼. 그 책임의 요소는 자연과 미래 세대까지야 라고 하게 되면 자, 유전자 조작이 인류에 미칠 부정적 영향, 위험, 그걸 고려해서 판단하세요 라고 하는 게 정답이겠죠. 그런데 1번 경제적 효과를 먼저 고려해라? 아니에요. 위험 요소와 책임 문제를 고려해라 라고 하겠죠. 2번 현 세대의 이익만을 추구해라? 아니죠. 미래 세대와 자연까지였거든요. 그래서 틀렸죠. 4번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신체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 제시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논의의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책임 문제, 그 책임의 대상이 미래 세대와 자연까지다 이 얘기였거든요. 그럼 5번 유전자 조작의 사회적 효용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된다. 위에서 이야기한 경제적 효과와 같은 맥락인데 그런 효과 문제만을 고려할 게 아니라 위험, 책임, 미래 세대, 자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전체 문제 다 풀어봤는데요. 특별한 개념이 없이도 수월하게 풀 수 있는 유형의 문제도 있고 사상과도 기반이 되고 문항의 형식도 약간 어려워지는 것들이 있었는데 처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시작이에요. 이렇게 사상과의 이론이 필요한 것들을 앞으로 잘 챙겨가면서 생윤만의 문항 형식, 선택지의 패턴에 적응해 가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웃게 되는 그 주인공이 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응원하면서 다음 기회에 또 만나게 될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수고했고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